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우리 부장님, 부학장님, 또 사대 행정실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유일성 교수님께서 사실은 국제대 학장이실 때 국제대 이용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또 회사대로 옮겨서 이런 자리에서도 유일성 교수님과 함께 또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일성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반문이라면 저는 그 중에서 정말 이 말은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점에 불과한 부분을 조금 건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변명 같겠지만 여러 가지로 조금 바쁘다 보니까 발표 준비를 조금 이렇게 미흡하게 한 거는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제 오늘 발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정도 국제대학에서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사내에서 6년이 지났고 이제 7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이제 회사내 구성원 교수들께서는 저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또 물음표를 가지고 저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글로벌 학부의 전공이 아니라 회사내 항해 계열의 이제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교양의 과정 안에서 가르치는 두 개의 과목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걸 지금 회사대에 계시는 우리 교수들과 공유하고 또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고요. 아까 우리 부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또 국제대에서 이쪽으로 왔고 또 여기서 이제 경기를 듣다 보니까 저의 또 배경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제 연구 영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학제적인 어떻게 보면 번질 수가 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제 전문학을 하다가 거기로 가가지고 전공을 바꿨고요. 거기서 이제 문화인류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학이라는 전공을 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우리말은 굉장히 애매한데 문화관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독일에서 컨티넨탈이라는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필드 연구를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 상황 안에서 다양한 어떤 정체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학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학과에 있을 때는 제가 유럽 기업 문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쳤고 지금 이제 글로벌 학부로 와가지고는 이제 글로벌 문화론이라든지 글로벌 협상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어떤 과목들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개발한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제가 글로벌 학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가르칠 수 있고 회사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제 영역이 번질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또 그게 또 단점이자 또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보면 소굴이라고 제가 했던 영역이 또 회사 분야에서 필요한 어떤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왔고 그래서 마침 또 선박 안에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소통, 인터랙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면서 우연찮게 실제로 우리 항해사나 기관사 분들이 하설을 하셔가지고 휴가 때 직무교육을 받을 때 조직 활성화, 조직 문화 활성화 이런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횟수로 하면 20-30여 차례 이상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장면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2016년에 저희 글로벌 학부가 아니라 회사 수동학부에 이 선상문화 교섭을 이해하는 제목으로 교양학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업과 또 이제 외부에서의 선사에서 이제 티칭을 그렇게 믹싱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가르친다는 건 사실은 오히려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배웠던 거, 수집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좀 더 빨리 냈어야 했는데 교재를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학기에 또 새로운 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1년 차인데 정신없이 사는데 수업을 개발만 하다가 뭐 시간이 간다라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인성과 선언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항해 계열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다른 두 분 교수님과 팀피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이나 어떤 주제는 제가 이렇게 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 두 과목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지고 그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파편적이긴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다루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 겸 또 뭐 이해를 도울 겸 해서 이렇게 좀 넣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뭐 지금 제가 시간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가급적이면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Personal Diversity Maturity Index라고 있는데 지금 이건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과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 이제 그 선박이나 기업 조직 안에서 이제 필드 안에서의 어떤 사람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다루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다이버시티고 결국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어떤 사회 속에서 단순히 이제 국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정체성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선박이라는 곳을 필두로 한다면 공간에서 같이 일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제가 이제 선사에서 아니면 또 외부의 선사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들도 이제 또 이런 인문화 교육을 자주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요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뭔가 거창한 이론이나 아니면 그네들이 이해 못하는 어떤 용어보다는 실제로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라가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안에서 제가 이런 걸 지금 시나리오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그 배 안에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상황이다. 근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선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지금 혹시 뭐 괜찮으시면 뭐 이만에 조금 넓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프린트아웃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즉흥적으로 본인은 A부터 D의 선택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이건 뭐 제가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뭔가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예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걸 점수화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시나리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상황이 깁니다. 일단 공경항에서 부산항으로 오늘 이제 배였습니다. 부정기선이고 근데 갑자기 영업팀에서 전화가 왔어. 중앙동에서 전화가 왔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도착 시간을 앞당기고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RPM을 높여가지고 운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관실에서 기관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러냐고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빨리 뭐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선장에게 이제 그 기상 상황이라든지 엔진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RPM을 무작정 높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티격태격하게 되고 영업팀의 기대와는 다르게 훨씬 더 늦게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의 선장이 어떻게 하는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영업팀과 기간부 사람들은 성교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 두 번째는 영업팀 요청에 고마를 노력할 것은 당연하지만 본선의 업무 상황을 영업팀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장과 기관장을 중심으로
각 판과 기관의 구성원들 간의 정기적인 소통기를 마련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사의 손익 문제를 고려하여 영업팀 직원들이 처벌의 상황과 전령을 고려하지 않고 물분량을 확보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역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번 판단 가해서 동의를 본다.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 보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커니즘은 뭐냐면 아까 그 보셨던 시나리오별로 각 선택지마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나중에 이제 더해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다이버시티 추입 인덱스라고 했죠. 본인이 다양성에 대해서 선내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툴이 되는 것이죠.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다양성 관리 기법이라는 어떤 그 경영학에서 어떤 관리 기법 안에서 미국이나 뭐 서구 기업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 뭐 제가 일단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것은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전장도법 메카소프트법 이런 잘 아실 텐데 그런 내용과 관련시켜가지고 지도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이기능의 관계의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선생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느 날 부부가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남편이 국을 물끄러미 보더니 파랗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여기 국에 파랗게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좀 처먹지 마. 자, 뭐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 일상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론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내계, 비내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네 가지 측면에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오해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측면은 이런 겁니다. 팩트. 바라는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바라를 보면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저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위해서 어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저기 선생님한테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에어컨을 키게 한다는 것이 이제 어필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그 상황을 조금 뭐 물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싸웠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 두 사람 관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봤을 때는 남편은 어떻게 보면 팩트입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물었고 아내가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물었는데 아내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밖에서 뽀뽀한 날 좋은 거 먹다가 집에 와가지고 밥 한 번 해줬더니 이제 투정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귀내계, 인내계 모임입니다. 자, 이거를 저희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선내의 상황으로 이렇게 좀 전이시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실학사, 실기사 학생들 보내보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실기사 학생이 조금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배를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뭔가 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쪽에 배 문화가 뭐 군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압박감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막 실수로 뭔가 이렇게 불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선내 구성원들은 이 친구가 요주인물이 되는 것이죠. 쟤한테 이제 뭐 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3기사가 실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좀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실기사는 그 다음날 선장님께 가가지고 선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까 그 귀인에게 인에게 모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이 실기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내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미션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과제를 풀어보는. 제가 지금 여기 교재에는 안 넣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저희 이름은 다 뺐고요. 학생들의 이제 그 뭐랄까요 과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지금 이번 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6주차의 수업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적응교육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뭐라 했냐면 야 이걸 보니까 왜 적응교육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이런 분위기도 있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방관임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도 이거 유사한 발음을 친구랑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반성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과제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니즈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발언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한 꼭지는 제 교재의 뒷면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모은 사례들 제가 이제 배를 안 탔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제가 항해사님들 선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임 항해이사님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제 그 교재 뒷부분에 보면 한 25개 정도의 어떤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부분에 조금은 이론적인 어떤 부분을 한다면 이 부분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역할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뭐 유사한 예를 들면 이 이제 사례는 뭐냐면 오션 폴리텍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갈굼을 당하다가 극단적으로 치달아가지고 뭔가 칼을 들게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런 걸 시켜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뭐 물론 약간 이제 두려움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마무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각 판장하고 이제 필리핀 선원 간에 이제 업무 시간을 가지고 싸우다가 각 판장이 쌍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세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좀 많이 하는데 여자친구랑 카톡이 안 돼가지고 눈물치를 해가지고 과거로 승리하지 않는 이런 뭐랄까요 초임 한기사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걸 던져보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뭐 발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서 형식으로 적게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둠별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그 논의된 기반으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재밌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뒷부분은 제가 이제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룬 내용인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과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점에서 제가 답변적으로 좀 가져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차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9가지의 사례를 주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차별이라는 개념이 뭐 우리 언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자리 잡았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discrimination, distinguished 뭐 이런 어떤 영어의 표현들은 사실은 단순히 네거티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와인이 좋다거나 아니면 공연이 좋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차별의 개념을 다르게 접근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9가지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중에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차별이라는 어떤 게 부정적인 차별이고 어떤 게 긍정적인 차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라. 사실은 우리가 대면 수업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제 이와 같은 미션들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학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깨알같이 적습니다. 근데 그러한 또 과제 안에서 여기 보면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 물론 이걸 굉장히 과하게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학생들의 성향은 자신과 관련이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철저하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제가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된다면 좀 더 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중간적인 어떤 평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리학 쪽에서 정신분석학 쪽에서 인간 행동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학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찾는다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은 환경 영향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현지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할 때 옆에 친구들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모여도 너만 열심히 잘하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지론의 어떤 기반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은 성경들 때문인 것이고 여기는 이제 태생적인 어떤 유전적인 어떤 부분인데 교육에서는 우리가 지금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중간에 환경 결정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제 짧은 교육 경력이지만 무너져도 한참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라고 본다면 큰 틀 안에서 보면 어쨌든 이슈의 어떤 교육인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어른들이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이걸 보고 살아오고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정권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젊은 2030 세대들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TV를 켜나 학교를 가나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시대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조직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성에 대해서 평화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뭔가 위쪽에 아부하기 위한 어떤 퍼센트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의 성향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까 주일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부분 같은 연관시키면 우리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조벽 교수가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책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 이론과 인간다운 어떤 삶 이런 것과 이제 관련시켜가지고 시대적인 흐름과 교육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까 산업화 안에서 우리가 60년대에는 가나나 정말 지금도 못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못 살던 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중간 부분을 넘어가는 어떤 기점이 소득 수준 15,000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3만 분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교육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도구적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야기가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도덕대다, 교실이라는 방을 갖춰가지고 출석부라는 재수경단에 올라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라는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초, 중, 고등학교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도 사용되고요. 직장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선박 버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선원이라는 죄로 선박이라는 교도소에서 선실이라는 감옥에 가서 선원명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근무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당직이라는 벌을 받고 하성이라는 석방을 기다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꼭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다들 근데 뭐 학생 각 구성원들 자체가 뭐랄까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교육의 흐름으로 본다면 좀 우리나라는 못 살 때 한국 전쟁 당시에 그냥 우리 저기 그 임시수도 기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당시에 교실들을 재현해놨잖아요. 그냥 길거리에다가 판때기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수업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라도 뭔가 연필하고 책만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산업화 이루어지고 전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이 시대에 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회의감을 표준화돼. 똑같은 장소에 9시에 뭐 8시 반까지 와가지고 저녁 몇 시까지 모여가지고 어떤 걸 배우고 똑같이 모두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3A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간과 장소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어느 누구나 다 동시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니면 학교가 여전히 이 패러다임에 묻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들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는 건 우리가 뭐 세대 차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세대 차이라는 거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일 때 그때도 세대 차이 이야기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20대일 때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라는 말 들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기성세대가 요즘 세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차별하고 유형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세대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얘들은 받아치기 하기 힘들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하우와 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나부터 성찰을 해야지 이 변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 여기서 물론 세대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세대들은 여기에 살았는데 지금 요즘 세대들은 자녀들은 여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인역으로 본다면 야, 안 따고 뭐 정치인들의 뭐 국대국을 상관없고 그만 열심히 졸업하고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감정과 인정과 공감,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제가 부제로 달았던 내용은 헤르만 헤세가 했던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이다, 이 내용을 약간 이제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기존의 지금까지 어떤 대학 교육이 하고 있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고 무엇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상담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전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 봅니까? 몇년 타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대부분 와닿고 하고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재밌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Why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이미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경영자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또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심리학자인 최인철이라는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y를 질문하는 것은 상위 프레임이고 how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은 하위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철수가 윤희에게 꽃을 줍니다. 지금 그림 안 된 것 같은데. 꽃을 주는데 우리가 영희와 사기 위해서 꽃을 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럼 철수가 꽃을 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영희를 꼬시기 위해서 꽃을 줘야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철수라는 아이의 심리가 아니면 성향이 참 로맨틱하구나. 아니면은 그 이후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how가 아니라 why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이제 교수방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수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무슨 공유대학이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마치 모든 대학의 교육을 방송통신대 대학의 어떤 교육 정도로 만들어내고 나려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뭔가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수업 중에는 다양한 선택의 수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실습이나 실기나 뭐 이런 과목들은 실제로 이제 how에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why에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교수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필요하면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LMS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고, 아니면 써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경찰에서 부처장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보도까지 쓰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그런 보고서를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치욕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화시켜놨죠. 역량기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듣도 못한 걸 뺏겨와가지고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 역량은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역량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기관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민은 어디서 왔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60, 70년대에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산업화 위기에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막 급속하게 진행될 즈음에는 대학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가 취업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로 대학의 전공 하나만으로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도 외국의 어떤 이민계통이라는 노동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학교는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키 컴피턴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키 컴피턴스의 키는 뭐냐면, 졸업을 하고 사회 나갔을 때 13가지가 되는 어떤 역량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게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지금 모든 학교에 초등고, 뭐 대학을 방문하고 이러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게, 제가 여기 글로벌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글로벌하면 영어만 잘하면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영어랑. 영어는 배 타면 몇 개만 지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가서 조금만 살면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어떻게 잘 듣느냐입니다. 그런 게 여기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국어입니다. 내가 우리말도 제대로 쓰고 듣고 할 줄 모르는데 외국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좀 베이치 마킹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우리
항해사 해기사들이 갖춰야 될 키 컴peten스는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의 말미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역량으로서 이제 모국어와 외국어의 역량, 그 다음에 언어 이외의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해 역량, 아까 뭐 공감이라든지 긍정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까 유일성 교수님께서도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엠퍼시라는 거, 저는 이제 공감이라고 우리말 보다는 영어를 좀 더 선호하는데 엠퍼시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상대 입장에서 상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하나는 뭔가 여기서 이제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 성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걸 절제하고 내가 맡은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우리가 회사대에서 배우고 있는 회기 전문 지식. 그래서 우리가 공유가 GOC라고 합니다. 그 서클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목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저넣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나열한 어떤 키 컴퓨터스 중에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짧은 생각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 회기 전문 인력 이들에 대한 어떤 선언에 대한 어떤 자긍심, 항해사 기관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좀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적응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요즘 단어 중에 하나가 차차라고입니다. 저는 실체가 없는 단어죠. 굳이 그 기원을 따지고 본다면 독일이 2000년대 초반에 정부 차원에서 중국이나 인도에 빼앗겼던 제조 당국의 어떤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만든 게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근데 제가 이들의 단어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인더스트리 4.0, 워크 4.0, 소사이티 4.0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아까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 나왔듯이 그 인더스트리가 자동화되고 제조가 자동되면 그 노동의 어떤 그 환경이 AI와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어떤 노동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사람의 주관적으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의 주관적으로 두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면 이건 근로자, 노동자, 사람의 관점 안에서 접근하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공존을 했을 때 소사이티 4.0이 나온다는 것이 이들의 개념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슈바비가 하는 사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들어가 있는 내용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계에 의존된 인간만 양성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 자료들을 스킵해서 죄송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짧은 소견 안에서 말씀드린 저의 고민이 그래서 혹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